네, 제가 그 예약자 학년을 보니까 뭐 다 고3은 아니신 것 같고요. 고1도 있고 고2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고1, 2때 좀 이런 설명회를 듣는 게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저희 지금 이제 자료집의 1부하고 2부까지를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들으셨고 저는 보통 이제 3부, 4부 요 내용을 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대표님이 한 제 순서를 1시 정도에는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앞부분에서 다들 한 5분, 10분씩들 지금 늦어져서 제가 1시까지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제 얘기는 조금 간단하게 좀 넘어갈 거고요. 저희 이제 3부 내용에 보시면 논술과 면접에 대한 얘기가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이제 뭐 논술을 어떻게 쓰냐, 뭐 면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 하여간 전반적으로 앞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표의 경우는 하여간 논술 전형이 작년에 비해선 전반적으로 좀 인원이 줄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문 계열이나 자연 계열이나 논술은 각 대학별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료에서 아까 잠깐 보면 뭐 성대 논술을 쓴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썼을까 뭐 이런 거 이제 쭉 보시는데요. 제 경험으로 보면 유형과 그렇게 큰 관계는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수학만 보는 학교와 이제 과학을 같이 보는 학교들이 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숭실대하고 동국대가 지금 과학을 없애고 수학으로만 바꾸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수학에만 국한된 학교들을 지원하게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과학을 보는 뭐 연대나 성대나 쓸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 모집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내 학생부의 교과 성적이나 논술 실력이나 뭐 이런 것들로만 결정된다기보다는 이제 보통 제가 그 수시에 대한 설명회를 다니면서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죠. 그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 어때요? 정시 모집에 아예 원서를 못 쓰잖아요. 이게 이제 추가 합격을 해도 어차피 정시 모집에 원서를 못 쓰기 때문에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성적을 잘 분석을 해보면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겠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대학보다는 어떤 대학들 쓰셔야 돼요? 높은 대학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이제 정시에서 한 중대 정도는 갈 수 있겠다 이러다 보면 어차피 여러분들 원서 써봐야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 한에서 거의 끝나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전형에 대한 선택이 되게 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뭐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뭐 논술 전형 방법인데 제가 이제 사실은 논술에서 요거 하나만 조금 좀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자료집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논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표를 한 번쯤, 물론 제가 이제 모든 대학을 지금 정리한 건 아닌데요. 좀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연대하고 건대 같은 경우는 논술 100%로 선발을 합니다. 논술 전형에서. 그러니까 학생부에 대한 그 반영이 없지만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뭐 성균관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략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의 학생부 교과 성적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제가 대략 한 6등급까지 지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실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 올 1등급인 학생과 올 6등급인 학생의 학생부 교과 성적 차이는 1점입니다. 그러면 이 1점의 차이를 갖고 우리가 과연 이제 논술 성적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논술을 잘 보면 학생부 교과 성적은 6등급 정도 되더라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성대같이 이렇게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에 한 0.1점 단위로 뭔가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어떤 경우들이 발생하냐면요. 논술 성적에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동점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점자들을 어느 정도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학생부 교과 성적의 0.1점 단위가 결국은 최종적인 영향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 이제 논술이 모일 경우에 한해서 동점일 경우에 한해서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논술 성적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쭉 보시면 여러분들 경희대 정도를 내려와 보면 이제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실제로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이 문과의 경우는 사회, 이과의 경우는 과학 이 4개 교과에 대해서 전과목 반영을 하게 되면서 1등급과 6등급 정도의 차이를 보시면 대략 한 30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희대학교가 발표한 논술 우수자 전형의 입시 결과를 보면요. 생각보다 4등급, 5등급 대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서 붙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3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붙고 원래 여러분들 그 일부 자료에서 보셨지만 1등급, 2등급 애들은 논술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잘 안 쓰니까 이제 1등급, 2등급 대 학생들은 많지 않은 편인데 보통 제가 보면 이제 경희대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교과 성적의 등급은 한 3등급 때부터 이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실제로 5등급 대 6등급 대 학생들이 붙는 사례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성적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야 논술 전형은 뭐 학생부하고 관계없다. 그냥 막 쓰지 마시고요. 각 대학의 학생부 교과 성적의 등급별 점수 분포를 잘 보신 다음에 내가 만약에 한 5등급이나 6등급대에 있다고 하면 실제로 뭐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중에는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내신 성적 5등급, 6등급대 학생들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이 쓸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간격이 좀 좁은 학교들을 선택하시는 게 나중에 야 논술은 되게 잘 쓴 것 같은데 근데 뭐 제가 보면 대부분 애들 논술은 다 잘 썼다고 생각들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보면 이제 합불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다르다 뭐 이런 느낌들은 있는데요. 최근에 논술의 그 난이도라 그러죠.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 그 아까 오종훈 이사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거를 모든 대학들이 만들잖아요. 그걸 만드는 이유는 자 우리가 논술 문제나 면접 문제를 냈을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았다를 자꾸 이제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논술이든 면접이든 난이도를 되게 높게 만들기는 이제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논술 보고 오면 되게 잘 봤어요. 이런 느낌들이 있고요. 또 별로 증거도 없잖아요. 그죠? 엄마한테 그냥 잘 봤다고 하는 것도 그냥 아이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봤다 못 봤다를 뭐 얘기로 듣고 이러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합격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 면접 되게 못 봤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 불합격한 애들 중에 보면은 되게 면접 잘 봤어요.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미 서류에서 되게 붙을 것 같은 아이들에게는 조금 강하게 한 번쯤 면접을 보면서 압박 면접을 해서 얘가 진짜 서류에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따져보는 거고 서류에서 이미 조금 좀 뒤쪽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쉽게 좀 질문하면서 이 아이들에 대한 평가들을 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너무 학생들의 그 논술이나 면접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는 건 제가 볼 땐 뭐 그렇게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숫자로 여러분들 표현되는 거니까요. 꼭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쪽에 4부에 대한 얘기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4부를 만들면서 제가 이제 4부 원고를 제가 쓴 건데 이 4부 원고를 쓰면서는 이제 처음 입시를 접하시는 분들, 그죠? 벌써 한 셋째 아이 대학 입시 치르시면 거의 전문가 다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얘기 또 듣고 되게 지겨울 수 있는데 고3 아이가 이제 첫 아이다 뭐 이러다 보면 수시 모집을 처음 이제 접하셔야 되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셨으면 하는 생각 한 7가지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뭐 자료집에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냥 그 PPT를 통해서 간단하게 어떤 것들을 좀 챙겨보시면 좋겠냐를 설명드리는데요. 먼저 아마 이게 169페이지인가요? 이게 4부 첫 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제가 요거 잠깐만 자료집에 있는 건데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 자료집이 제가 알기로는 161페이지네요. 161페이지인데요. 그 자료집의 그 왼쪽에 요게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사라져 있어서 요 날짜에 대한 것들 요 항목에 대한 게 아마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냥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일정은 뭐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일정에서 올해 조금 체크해 드리는 건 요거죠, 요거. 9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4일, 그다음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6일부터. 요게 이제 이틀밖에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요게 며칠이었냐 하면 9월 5일이었고요.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였으니까 대략 한 5일 정도의 간격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9월 12일부터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이 조금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9월 모의 평가의 결과를 보고 수시의 최종 학교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 시기가 좀 촉박하기 때문에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가 아마 올해 일정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은 거는 여러 가지 일정입니다. 뭐 당연히 원서 접수 일정도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올해 원서 접수 일정이 쭉 발표가 된 다음에 특징적인 학교 두 학교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릴 건데요. 여기 있는 국민대. 국민대는 매년 희한하게 서울대하고 같이 원서 접수를 마감하거든요. 뭐 국민대하고 서울대 별로 상관은 없는데요. 문제는 제가 볼 때 이제 국민대는 조금 일찍 마감을 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대학보다 보통 하루나 이틀을 먼저 원서 접수를 하다 보면 과연 이제 국민대하고 비슷한 수준의 학교는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6장의 카드를 쓸 때 뭐 분명히 이제 국민대보다 좀 더 상향의 학교도 쓸 거고 국민대보다 하향의 학교도 쓰겠지만 국민대하고 비슷한 학교 두세 개를 고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과연 이렇게 빠르게 마감하는 학교를 섣불리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뭐 이것도 조금 이제 의문이 될 수 있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 특히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작년과 좀 전형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단계별 전형이었고요. 수능 후에 면접이 치러지는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그냥 학생부 교과 100으로 바꿨고 작년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올해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형 방법이 바뀐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국민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와 올해 입시 결과는 좀 어떨까요? 다를 확률이 많죠. 뭐 그런 면에서 되게 불확실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되게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제 원서를 내기가 어렵다 보면 경쟁률이 의외로 어떨 수 있을 거다? 좀 낮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 한 번쯤은 항상 경쟁률을 좀 체크하시면서요. 경쟁률이 좀 낮다 싶으면 조금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과감하게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 단국대인데요. 단국대 같은 경우는 늦게 시작을 해요. 그죠? 다른 학교는 다 9월 6일 날 시작하는데 단국대만 9월 8일 날 시작합니다. 단국대는 뭐 매년 이렇습니다. 원래 시작 일자에서 한 이틀 뒤에 시작을 하는데 이 단국대의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냐 하면 이건 매년 거의 발생하는 현상인데 주변에 있는 다른 대학들보다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9월 9일쯤에 경쟁률을 딱 체크하다 보면 다른 대학보다 되게 어때요? 낮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국대하고 비슷한 수준의 학교들을 이리저리 좀 비교해 보다 보면 단국대가 이상하게 낮네? 뭐 이런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할 거는 단국대를 지원하실 때는요. 되도록이면 마지막 날까지 조금 경쟁률은 좀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마감하고 시작하니까 그냥 그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자소서를 마감하는 날짜는 뭐 대부분은 원칙은 뭐죠? 제가 이제 자료집에는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맨 위에 있는 학교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처리한 학교는 원서 마감하는 날과
자소서 마감하는 날이 같은 학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원서 마감하고 다음 날이나 뭐 한 이틀 뒤에 이렇게 자소서 마감을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요 학교들, 경인교대, 연대, 나머지 교대들, 이런 학교들은 원서 접수하는 날 자소서도 동시에 마감을 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뭐 이런 이제 학교들은 대부분 원래 접수 마감일로 하루나 이틀. 그래서 제가 자료집에는 하루 뒤에 마감하는 학교, 뭐 이틀 뒤에 마감하는 학교, 제일 특징적인 거 뭐 한국항공대 같은 데는 9월 27일 날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상당히 좀 길게 가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체크들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색깔을 칠해놓은 세 학교가 있어요. 서울여대, 가천대, 경기대. 이런 학교들은 제가 왜 색깔을 좀 바꿨냐 하면 자소서 마감 시간이 보통 다른 대학은 대부분 17시 아니면 18시가 많은데요. 요 세 학교는 아마 제가 볼 땐 서울여대가 10시인가 마감이에요. 그냥 가천대는 2시 마감이고 경기대는 3시 마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실수는 잘 안 하시는데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오후 5시 마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리고 사람이 되게 웃겨서 꼭 마감일까지 써요. 마감일까지 쓰다가 나중에 보면 한 4시쯤 고치려고 했는데 안 열리면 도대체 왜 그래? 뭐 이런 경우라 또 자기가 뭐 좀 고치려고 한 거 안 고친 것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서 되게 불안하고 뭐 이러니까 시간들은 꼭 한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건데 일정인데요. 그냥 원칙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6개 대학을 골라야 되는데 날짜가 보통 논술이나 면접의 날짜가 겹치지 않게 쓰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게 그 11월 16일 날 자연계 학교들이 논술을 보는 일정이에요. 시간대별로 쭉 정리를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문과의 경우인데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거 만약에 내가 논술로 6장을 쓴다 이랬을 때 과연 여기서 겹치지 않게 쓰기가 쉽지 않다 이러면 저는 보통 이제 건국대하고 단국대는 한번 같이 써보면 어떨까 이런 예를 듭니다. 왜냐하면 건국대는 작년까지는 최저가 없었는데 올해 최저가 생겼거든요. 단국대는 최저가 없어요. 그러면 건대하고 단국대는 똑같이 써놓은 다음에 내가 최저를 맞출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9월에 원서를 쓰는 거고 수능은 11월에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저히 내가 6개를 쓸 때 일정이 겹치는 거를 꼭 쓰고 싶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겹쳐 쓰시고 최저를 맞추면 어디로 가요? 건대로 가고 최저를 못 맞추면 어디로 가요? 단대로 가고 아니면 이제 어떨 수도 있어요. 뭐 건대 쓰고 이쪽에 단국대를 쓰거나 숭실대를 쓰면서 건대 쓰고 일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해야 되는 경우들은 이제 이동 방법이나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쓰셔야 되고요. 자연계열의 경우는 이제 올해 연대가 의대 논술을 뺐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11월 16일 날 의대 논술이 어떤 방식이었냐면 경희대하고 연대가 오전에 보고 울산대하고 가톨릭대가 오후에 보는 구도로 매년 치러졌었는데 올해 연대의대가 논술을 없애면서 이 울산대하고 가톨릭대가 오전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16일 날 의대 논술을 쓰시는 분들은 경희대, 울산대, 가톨릭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세 대학의 최저 기준을 보면 최저 기준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죠? 울산대 같은 경우는 아마 4개 등급합 5 뭐 이렇게 되고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3개 등급합 4, 경희대 같은 경우도 3개 등급합 4인데 경희대는 탐구 1과목이고 가톨릭대는 탐구 2과목이고 세 학교가 다 달라요. 이런 경우라면 뭐 겹치게 2개 정도는 쓰셔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정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건 너무 안 겹치게만 쓰지 마세요. 예를 들면 교대 같은 경우는요. 일정 아마 확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집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11월 23일 날 8개 교대가 면접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교대를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1월 23일 날 정말 그 중에 하나만 고르시긴 좀 어려우세요. 어쩔 수 없이 최저가 있는 뭐 서울교대를 썼으면 최저가 없는 경인교대를 쓰거나 두 학교를 동시에 쓰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마감일날 경쟁률 체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건데요. 제가 서울대학교의 그 시간대별 지원자 분포 이렇게 해서요. 서울대학교는 보통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경쟁률 발표를 한 5번 정도 합니다. 첫날 오후에 한 번, 둘째 날 오전 오후, 셋째 날 이제 오전 오후 최종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붉은색은 밤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15시, 10시, 15시, 10시 뭐 이러니까 대충 보면 낮보다는 언제 많이 써요 원서를? 밤에 많이 쓰죠. 첫째 날 밤보다는 언제 많이 써요? 둘째 날 밤에 거의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씁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는 정시 모집의 경우인데요. 제가 요거 조금 보기 좋게 이렇게 바꿔드리면요. 대략 이 보라색과 녹색의 차이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시간이 마감일 날 15시가 마지막 경쟁률 발표고 여러분들은 모든 분들은 이제 원서를 쓰셔야 되는데요. 수시 모집의 경우는 보통 마감일 날 15시까지 원서를 제출한 학생이 90% 이상. 그리고 그 뒤에 조금 씁니다. 그죠? 정시는 어때요? 마감일 날 15시까지 절반이 안 써요. 그리고 나머지 거의 한 2~3시간 동안 나머지 인원들이 원서를 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건 자, 수시는 눈치 작전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별로 없다. 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경희대가 연구한 결과 분석을 보면 수시 모집에서는 일찍 원서 접수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았다. 뭐 이런 그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정시 모집은 되게 눈치 작전이 심하지만 수시 모집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뭘 한다고 보시면 돼요. 소신껏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경쟁률을 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지원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한양대의 경우인데요. 한양대의 경우는 이 녹색이죠. 여기는 파란색. 요게 좀 전에 말씀드린 15시 이후에 마지막에 이제 원서 쓴 학생들인데요. 실제로 이 논술이나 종합 전형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시 모집 중에서도 그래도 뭐가 많아요? 눈치를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있는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고려대학교의 학교 추천원의 경우도 보면 1단계 배수가 보통 몇 배수죠? 3배수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요 과들은 작년에 1단계 배수가 그러니까 경쟁률이 3대1이 안 된 학과들이고 그럼 이런 학과들은 기본적으로 1단계는 무조건 뭐예요? 통과한다고 봐야죠. 그럼 2단계 가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될 텐데요. 실제로 이 학교 추천원의 경우도 뭐가 있어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보면 경쟁률이 한 3대1이 안 되는 학과를 잘만 써보시면요. 나름대로 교과 성적이 조금 나빠도 물론 이게 이제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나빠도라고 하는 게 대부분 뭐 한 2등급 때 초반대 정도 되는 학생들일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학생들은 이런 과들 근데 딱히 그렇게 가고 싶은 과들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시면서는 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대학을 이제 결정할 건가 학과를 따라갈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이런 경우를 제가 팁을 좀 드리는 거는 이런 경우는 학과는 그렇게 썩 가고 싶은 학과는 아니지만 뭐예요? 대학이 그래도 고대니까 뭐 이런 느낌이시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감일날 경쟁률은 뭐 이런 것들 좀 챙겨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충원율이라는 거예요. 자, 수시에 우리가 원서 몇 개 쓸 수 있죠? 6개 씁니다. 그럼 그 중에 이제 보통 한 2개, 3개 이상 뭐 많이 붙는 학생은 5개까지, 6개까지도 붙는 학생이 있을 텐데 결국은 등록할 때는 몇 군데만 등록해요? 한 군데만 등록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수시에 합격을 한 학생들은 수시에 등록을 하실 때는요. 예치금이라는 걸 냅니다. 보통 학교에 따라 뭐 한 30만 원 정도, 뭐 많이 받는 학교는 40만 원. 어떤 학교는요. 돈을 안 내고 그냥 홈페이지 가서 내가 등록하겠습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면 그냥 등록한 걸로 또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상명대인가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 2개를 붙든 3개를 붙든 결국은 하나만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학교는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등록을 안 하는 학생들이 생기겠죠. 그런 걸 이제 우리 뭐라 그래요? 공식 명칭으로 미등록 충원. 일반적인 용어로는 추가 합격. 그래서 이제 그 충원율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이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는 이 일정도 대학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최초 합격자들이 12월 13일 금요일까지 일단 등록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각 대학들은 이 일정에 따라서 예비번호를 부여한 학생들을 순서대로 등록을 시키게 되는데요. 어떤 학교는 전화통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전화통보와 홈페이지의 공지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 전형에 따라 좀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시에 원서를 냈다면 12월 26일 9시까지는 계속해서 뭔가 확인하고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수시 모집은 자기 순서가 넘어가면 어때요? 합격한 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해도 나중에 정시는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 전화 통보라는 게 생각보다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정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요거는 제가 이제 전형별로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로 각 대학의 충원율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무슨 전형의 충원율이 제일 높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충원율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교과 전형의 한양대 인문계열 286% 이러면 10명 모집인 경우는 예비번호가 한 28번, 29번까지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실제로 충원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 400%까지 돌아가는 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성대를 뺀 이유는 이제 교과, 종합, 논술을 모두 보는 학교만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이 학교들을 정리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눈치를 좀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충원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외성이 조금씩 생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충원율도 조금 체크해 보시고요. 충원율을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학교가 이 서울시립대인데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2018학년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2019학년도에는 충원율 최대값이 200%로 딱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서울시립대는 예비번호를 2배수까지만 부여하고 그 예비번호를 부여한 학생들까지만 미등록 충원을 한 후에 그때까지 충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정시로 넘겨버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2018과 2019의 결과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 2018의 경우는 충원율이 아주 높았던 학과는 2등급이 넘어가는 평균 등급도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등급이 2등급이 넘어간 과가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이 충원율의 경우는 분명히 전체 합격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외성이 발생하는 건 충원율에 제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원율에 제한이 있는 학교는 서울권에서는 지금 광운대와 서울시립대 두 군데만 제가 일단 확인을 했고요. 이게 모집 요강에 우린 2배수까지만 충원합니다로 써 있지 않아요. 대부분 1.배수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들은 꼭 한번 학교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요. 자, 이제 포인트 네 번째. 최저 기준을 충족하면 합격 보장할까요? 이거 진짜 되게 웃긴 얘기인데요. 실제로 제가 보면 이 중앙대 같은 경우 작년 최저 기준 되게 높습니다. 세계 등급합 5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세계 등급합 6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최저 충족률이 문과의 경우는 한 30%대, 이과의 경우는 한 20% 안쪽이기 때문에 최저 충족하는 게 되게 적잖아요. 근데 경쟁률 보시면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최저가 충족되더라도 최저 충족자가 어때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집에는 모집 단위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저만 맞춘다고 무조건 붙는다는 생각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3들 중에 최저만 맞추자 이런 전략으로 수험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수시에서 나중에 보면 다 떨어지고 정시로 가다 보면 아까 우리 일부 자료에서 보셨죠. 자기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수시에 지원한 학교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 재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만 맞추자는 전략은 정말 원래 수능을 아주 못 보는 아이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경북대 같은 경우는 뭐 서울권에 계시니까 경북대 뭐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잘 보시면 여기 치의학과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저 충족자가 원래 모집 인원보다 어떨 수도 있어요? 적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또 최저를 충족하면 그것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입시 결과 해석은 제가 조금만 좀 자료들을 쭉쭉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위에는 경희대, 밑에는 경기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 분포입니다. 평균 등급을 보시면 그래도 어디가 좀 높아요? 그래도 경희대가 좀 더 좋죠, 그죠? 경기대보단 경희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경희대가 좋아야지 이렇게 되는데요.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은 되게 경기대에 비해서 경희대가 어때요? 넓어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경희대학교의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은 다 일반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기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때요? 일반고일 확률이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거는 일반고 학생들의 평균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경희대학교의 이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일반고와 뭐가 섞여 있다고 봐야 돼요? 특목고나 자사고가 섞여 있다고 봐야 되고요. 제가 자료집에는 표로 만들어 드렸지만 지금 주요 11개 대학의 각 대학의 신입생들의 고교 유형별 비율을 보시면 요 녹색이 외고 국제고고요. 노란색은 영재고 빨간색은 과고거든요. 그럼 잘 보시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들이 꽤 있어요. 외고, 국제고 합격생들이 꽤 있는데 비해서 과고나 영재고 학생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희대학교의 자료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문과의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일까요? 일반고. 이쪽에 이런 학생들은 어때요?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이과의 경우는 이쪽 학생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과, 경희대학교의 그 이과 계열은 대부분 무슨 고등학교 출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고 출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의 입시 결과를 보실 때는 항상 이렇게 그 대학의 수준에 따라서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올 건지 아니면 이 정도 대학이 되면 그렇게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에 따라서 이 평균 등급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단순히 연대 고대 그죠? 고대 같은 경우 지난번 입시 설명회에서 70% 합격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고려대학교의 70% 합격선이라는 게 일반고 학생들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학교의 수준에 따라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오는지를 체크하시고요. 거기에서 발표된 자료를 그대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뭔가 해석을 해야 될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하고 고교연계의 경우는 고교연계는 특징이 뭐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추천전형이에요. 인문계열에서 2명, 자연계열에서 3명까지 한 학교에서 추천이 되다 보니까 이 고교연계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 성적도 30% 반영을 하거든요. 그럼 말만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지 실제 결과를 보시면 거의 일반고 학생들이 몇 등급 이내 2등급 안쪽에 들어오는 학생들로 합격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형의 성격에 따라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마치 교과전형처럼 또 해석해야 되는 학교의 결과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까 우리 오종훈 이사가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명지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2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교과 성적 100%로 보는 학교가 있고 전형이 있고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는데 입시 결과를 보시면 어때요? 교과 100%가 면접보다는 어때요? 훨씬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대부분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경우는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조금 나빠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면접 준비를 하고 면접 전형을 지원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심리전? 이 표는 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요, 되게 저는 매년 이 표를 설명드리면서 을지대가 과연 11월 13일 날 이거를 발표를 했어야만 할까, 뭐 이런, 그죠? 올해 수능이 며칠이에요? 11월 14일이거든요. 11월 13일 오후 5시에 굳이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해야 되나, 그죠? 여기 있는 동덕여대 동덕창의 리더는 11월 12일 날 이제 발표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모든 학교는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학교입니다. 당연히 이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수능 결과와 전혀 상관없는 학생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6개 전형을 모두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을 쓰신다면 상관없어요. 그죠? 그럼 뭐 수능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붙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6개 중에 1개 내지 2개라도 수능 결과에 따라서 합불이 결정되는 전형을 쓰셨다면, 되도록이면 이런 날짜에 합격자 발표를 하는 학교는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집에는 수능 일주일 전에 1단계 합격자나 최종 합격자 발표하는 학교, 뭐 2주 전에 발표하는 학교 좀 정리해서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제 7번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인서울을 못할 것 같은데 내 내신 성적은 그래도 2등급 초반대다, 이 정도가 되면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로 가야 돼요? 수시로 가셔야 돼요. 근데 아까 일부의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신 등급이 1등급대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합격자를 보면 숭실대도 있고요. 그죠? 내신이 1등급 되면 대부분 뭐 못 가도 건동홍 아니면 뭐 중경외시 정도는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합격 사례를 보면 국민대나 숭실대나 세종대나 이런 정도의 학교들을 붙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신의 그 수준은 내가 1등급대라 그래서 중경외시를 확실하게 보장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수시 모집의 원서를 쓰시면서 좀 생각하실 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는 뭐냐 하면 원래 각 대학이 정시 모집에서 뽑으려고 했던 인원이 있는데 실제로는 수시 모집에서 못 뽑아서 어때요? 정시 모집으로 넘겨주는 인원이 있고요. 이 인원이 꽤 많은 대학들을 제가 좀 정리하다 보면 대부분 어디예요? 상위권 대학이죠.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뭐 이런 학교들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시 모집의 인원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다? 늘어날 거다. 그죠? 현재 10위권 대학에 있는 대학들의 정시 모집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꽤 많이 늘어났고요. 이 늘어난 학교의 대표적인 학교 성균관대, 서강대 같은 경우, 성균관대는 작년에 705명에서 올해 1100명이거든요. 한 400명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시 모집 인원이 이 11개 대학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에 9,400명에서 올해 1,600명, 한 몇 명이 늘은 거예요? 1,200명 정도가 늘었고요. 실제로 10,000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0,000명보다는 최소한 한 30% 정도가 늘어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어느 정도 내가 상위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9월 모의평가까지 보시면서 나의 정시 경쟁력과 수시 경쟁력을 자꾸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시로 가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가고 그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떤 대학을 써야 돼요? 좀 더 높은 대학을 쓰고요. 근데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낮은 대학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쓸 수 있는 경우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논술이나 면접이 수능 전에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후에 보는 학교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낮춰 쓰시고 그 낮은 대학을 쓸 때는 나중에 수능 결과에 따라서 어때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선택권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요. 현재 모의고사에서 대략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한 3등급대 정도에 걸쳐 있다면 이 정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다 보면 이 수시 원서 6장을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좀 쉽게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시 경쟁력과 정시 경쟁력이라는 게 되게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정시 경쟁력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딱 보시면 정시에서 어느 정도의 학교를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은 금방 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의 고민은 아마 이거이지 않을까. 그죠? 근데 아까 우리 오 이사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일단은 되게 기준이 됩니다. 내신 성적이 되게 기준이 되고요. 거기에서 나의 고등학교 유형이 어떻고 전년도의 선배들의 성적은 이제 그 결과는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좀 엮여 있는 것이 수시 경쟁력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이거 갖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소서를 좀 더 잘 쓸까 뭐 이런 고민도 결국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데요.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건 올해 정시 모집이 생각보다 꽤 많이 뽑습니다. 그죠? 야, 나는 원래 서성한 라인은 아닌데 이러지만 아까 제가 성대하고 서강대 되게 많이 뽑는다 그랬잖아요. 작년보다 최소한 500명 이상 더 뽑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으면 중경예시밖에 못 가는 학생들이 올해는 500명 이상 어디를 가는 거예요? 서성한을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중경예시는 그만큼 비는 거고 밑에 있는 학생들은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 건 너무 수시에만 목을 매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시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남은 기간, 아직도 100일 이상 남은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잘 확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 조금 길게 늘어졌지만 저 뒤에 우리 이송희 소장님이 이 자소서나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실 텐데요. 이송희 소장님 전에 대학의 입학사정관으로 직접 몇 년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겁니다. 조금 늦었지만 좀 남아서 마지막까지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